2016년의 세계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얇은 얼음판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전 세계의 군사적 긴장감은 한계치에 달해 있었고, 중동의 뜨거운 사막 위로는 피비린내 나는 모래바람이 다시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을 둘러싼 갈등은 더 이상 국지적인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경제를 마비시키고 강대국들의 패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대한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뒤흔든 가장 치명적인 폭발은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중동의 사막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폭발은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워싱턴의 한 화려한 연단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터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자 다시 권력의 중심에 선 그가 묵직한 발걸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견장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그의 입술 끝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특유의 자신감 넘치고 단호한 표정으로 좌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몇 마디의 문장은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한반도의 운명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파괴력은 핵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동맹의 가치와 미국의 희생을 언급하며 서론을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미국이 언제까지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며 홀로 피를 흘려야 하느냐는 익숙한 수사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다음 발언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는 미국이 중동에서 벌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벌이게 될 혹독한 전쟁을 언급하며 한 나라의 이름을 정확하게 지목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그 강력한 군사력을 미국의 곁에서, 중동의 최전선에서 증명해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동맹이라면 미국이 피를 흘릴 때 마땅히 그 짐을 나누어줘야 한다는 차갑고도 날카로운 선언이었습니다. 이 발언이 생중계로 전파를 타는 순간 워싱턴의 기자회견장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당장 질문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의 정규군을, 그것도 지구 반대편의 이란 전선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노골적이고 충격적인 공개 압박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서울은 깊은 새벽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였지만 워싱턴에서 날아온 그 한마디는 서울의 고요함을 무참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대통령실의 비상 연락망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고, 안보실 관계자들은 잠옷바람으로 차에 올라타 텅 빈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각 부처의 장관들과 군 수뇌부의 얼굴에는 짙은 당혹감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파병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북쪽으로는 호시탐탐 도발의 기회를 노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예 병력을 중동으로 빼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도박이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이란이었습니다. 중동의 복잡한 세력 균형 속에서 한국이 어느 한쪽의 편에 서서 총구를 겨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스스로 목을 조르는 행위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이나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화려한 외교의 이면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철저한 거래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중은 한미동맹이 굳건한 피로 맺어진 형제국가의 약속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어떤 위협 앞에서도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것이라는 맹신에 가까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최상층부, 그 차가운 현실을 다루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결코 공짜 안보란 없으며 미국이 제공하는 강력한 해구산의 그림자 밑에는 언젠가 반드시 치러야 할
엄청난 비용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워싱턴의 연단에서 울려 퍼진 그 목소리는 바로 그 숨겨진 청구서를 만천하에 들이민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너희를 지켜주기 위해 막대한 돈을 쓰고 위험을 감수해왔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우리의 전쟁에서 피를 흘릴 차례다. 이것이 그 화려한 연설 이면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의 정치인들과 언론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특유의 협상용 블러핑인지 아니면 이미 치밀하게 계산된 미국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의 첫 단추인지 분석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주식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폭락의 조짐을 보였고 시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뉴스를 주시했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은 단 하루 만에 전쟁의 공포라는 거대한 먹구름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대중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워싱턴에서 갑작스럽게 날아온 날벼락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한 정치인의 돌발 발언이 만들어낸 해프닝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교와 정보의 어두운 밑바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불길한 징조들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이 충격적인 발언은 어느 날 아침 즉흥적으로 튀어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은밀하게 조여오던 올가미가 마침내 형체를 드러낸 것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의 깊은 지하 벙커, 빛이 들지 않는 그곳에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미국 측으로부터 전달되는 심상치 않은 압박의 기류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동맹의 재조정, 방위비 분담금의 기하급수적인 인상 요구, 그리고 주한 미군 감축이라는 익숙한 협박 카드가 단순히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한 으름장이 아님을 서서히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돈보다 더 귀중한 것, 바로 피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심장부에서는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거절할 경우 감당해야 할 미국의 보복, 즉 안보 공백이라는 끔찍한 시나리오와 수락할 경우 이역만리 사막에서 자국의 청년들이 겪어야 할 희생 사이에서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지옥 같은 딜레마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워싱턴의 연단에서 시작된 그 파동은 아주 작은 서막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이 트럼프의 입에 집중하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모래바람은 이제 한반도를 향해 그 뜨겁고 잔인한 숨결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철저하게 계산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워싱턴에서 울려 퍼진 이 선언은 그저 길들여지지 않은 정치인의 충동적인 협박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아시아의 운명을 향해 쓰여진 결코 피할 수 없는 사형 선고였을까요? 세상의 모든 계약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특히 냉혹한 국제정치의 세계에서 거저 주어지는 보호막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켜주는 그 거대한 우산은 잉크로 쓰인 종이 쪼가리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더 깊고 진한 것, 바로 피로 쓰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단 하나의 잔혹한 진리입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60년대 베트남의 찌는 듯한 밀림 속으로 수십만 명의 대한민국 청년들이 총을 들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싸워야 했던 이유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미국의 낯선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꺼이 혹은 어쩔 수 없이 그 삼지대로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당시 가난하고 힘없던 신생 국가 대한민국에게 주한미군이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워싱턴의 경고는 곧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 끔찍한 공포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베트남의 진흙탕 속에서 5천 명이 넘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만 명이 팔다리를 잃거나 끔찍한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피해 대가로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안보 공약과
경제 발전에 종잣돈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한강의 기적을 이끈 발판이라고 아름답게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베트남 정글에서 흘린 그 붉은 피가 단지 한 번의 일회성 거래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갚아야 할 지독한 이자의 시작점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00년대 초반,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이라크에서 미국은 다시 한번 동맹국들의 참전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격렬한 반전 여론으로 들끓었습니다. 명분 없는 남의 전쟁에 우리의 아들들을 다시는 고기방패로 보낼 수 없다는 절규가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국 한국은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이라크의 낯선 사막으로 파병해야만 했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사슬은 이번에도 한국의 발목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날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워싱턴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한국의 지도자들에게 정치적 자살 행위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과거 베트남이나 이라크 파병은 명분이나마 자유수호나 평화유지 혹은 재건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전투보다는 후방 지원의 성격이 강했고 워싱턴도 동맹국의 국내 정치적 부담을 어느 정도는 배려하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상호 존중이라는 동맹의 격식이 남아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의 주인이 되면서 상황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외치는 미국 우선주의는 더 이상 단순한 선거 유세용 슬로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맹국들의 뼛속까지 긁어내겠다는 철저하고 무자비한 청구서로 변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경제는 막대한 국가부채로 흔들리고 있었고 군사력은 우크라이나, 중동, 그리고 팽창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전역으로 아슬아슬하게 분산되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미국은 더 이상 우아하고 관대한 보호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피를 흘려줄 실전 병력을 원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훈련이 잘 되어 있고 막강한 화력을 갖추었으며 지휘체계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대리인 말입니다. 한미연합 방위태세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한국군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군과 호흡을 맞추며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전투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미국 군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란과의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할 지상전에서 미군 대신 피투성이가 되어 고지전을 치러줄 강력한 보병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혹한 역할에 대한민국 국군만큼 완벽하게 들어맞는 퍼즐 조각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가 내민 요구는 과거의 파병과는 차원이 다른 압박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피를 흘린 대가로 안보를 굳건히 하거나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챙겼습니다. 무언가를 내어주면 무언가를 받아오는 철저한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워싱턴은 그 어떤 보상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너희가 미국의 우산 아래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윽박질렀을 뿐입니다. 이란의 무장 세력과 직접 총격을 주고받는 최전선에 서지 않는다면 한반도를 덮고 있는 미국의 해구산을 당장이라도 거두어 가겠다는 암묵적이고도 폭력적인 으름장이었습니다. 서울의 권력자들은 그제야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제공해온 안보는 결코 무상복지가 아니었다는 뼈저린 진실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의 생명을 담보로 빌려 쓴 초고금리 대출이었습니다. 이제 워싱턴이라는 냉혹한 채권자는 만기가 도래했다며 문을 부수고 들어와 가장 끔찍한 형태의 원금 상환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피로 맺은 동맹이라는 영광스러운 찬사 속에는 결국 그 빚을 피로 갚아야 한다는 잔혹한 운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피를 흘려야 하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 하지만 2026년 미국이 한국의 목덜미에 들이민 청구서의 금액은 서울이 상상했던 모든 인내의 한계치를 까마득히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소용돌이, 속으로 국가의 운명 전체를 던져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지구 반대편에서 다른 이의 심장에 총을 쏴야 하는 이 지독한 모순 속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미국이 원했던 것이 그저 병력 몇만 명이 아니라 더 끔찍한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사건의 진짜 방아쇠는 아직 당겨지지도 않았습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고 긴 바닷길. 가장 좁은 곳의 폭이 불과 39km에 불과한 이 해협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그야말로 지구의 대동맥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 불리는 이 좁은 바닷길은 오랫동안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가장 민감한 뇌관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봄, 마침내 그 뇌관에 치명적인 불꽃이 튀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례 없는 전방위적 압박, 그리고 내부의 경제적 붕괴 위기에 직면한 이란의 지도부는 결국 수십 년간 만지작거리기만 하던 최후의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경고는 단순한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페르시아만의 밤하늘 위로 수백 대의 자폭 드론이 벌떼처럼 날아올랐습니다.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해협을 통과하려던 다국적 유조선들을 향해 대함 미사일을 발사했고 바다 곳곳에 치명적인 기뢰를 살포했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세계를 움직이던 검은 피의 흐름이 완벽하게 멈춰섰습니다. 불타오르는 거대한 유조선의 화염이 좁은 해협을 붉게 물들였고 그 섬뜩한 불빛은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의 혈관이 끊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 끔찍한 심장마비로 인해 가장 먼저 숨을 헐떡이며 쓰러진 국가는 세계 최강국 미국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가 패닉에 빠진 가운데 가장 치명적이고 즉각적인 피를 흘린 곳은 바로 지구 반대편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석유 없이는 단 하루도 숨을 쉴 수 없는 거대한 기계와 같습니다. 세계적인 철강, 석유화학, 그리고 국가의 명운을 쥐고 있는 반도체 공장들은 모두 막대한 에너지를 집어삼키는 괴물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바로 이 불타오르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해협이 막혔다는 뉴스가 전해진 직후 한국의 주식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걷잡을 수 없이 폭락했고 원화 가치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주유소에 길게 늘어선 자동차들의 행렬과 치솟는 기름값만을 자극적으로 보이지만 대한민국 수뇌부가 직면한 진짜 공포는 일반 대중의 상상을 아득히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가 상승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비밀 벙커에서 계산된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한 달만 지속되어도 한국의 국가 전력망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어 있었습니다. 국가 전력망이 마비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곧 한국의 심장인 반도체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춰선다는 뜻입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초정밀 공정이 이루어지는 반도체 공장은 단일뿐만 정전이 발생해도 수조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라인을 다시 복구하는데 수개월이 걸립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완전히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의 심장 박동이 멈추는 그야말로 국가적 아포칼립스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국 정부는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특사들이 비밀리에 테헤란으로 날아갔고 마쿠 채널을 통해 이란 지도부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고 싶지 않다. 제발 한국 국기가 달린 유조선만이라도 통과하게 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과거 수십 년간 쌓아온 이란과의 경제적 유대관계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본 것입니다. 하지만 테헤란의 반응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란의 고위 관리는 한국의 특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유조선이 무사히 해협을 지나가길 원한다면 미국의 제재에 굴복해 한국은행에 묶어둔 이란의 자금을 당장 내놓고 미국 주도의 중동 군사작전에서 영구히 발을 빼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한국 정부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순간 한국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철저하게 퇴출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한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빠졌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서울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린 곳은 당연하게도 유일한 동맹국 미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워싱턴에 긴급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미 해군의 막강한 항모전단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뚫고 해상 교통로를 열어달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과거의 미국이었다면 글로벌 패권국으로서의 위신과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위해 즉각적인 군사행동에 나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6년의 미국은 달랐습니다. 셰일 혁명으로 이미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된 미국은 중동의 석유에 목을 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이 불타오르든 말든 미국의 국익에 당장 치명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계산을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이란이 봉쇄를 지속하며 스스로 고립되고 말라 죽어가는 상황을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은 서울의 다급한 SOS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느릿하게 반응했습니다. 국무부와 펜타곤의 관리들은 원론적인 우려만 표명할 뿐 당장 미군을 투입해 한국의 유조선을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째깍째깍 흐르고 한국의 비축유는 하루가 다르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국가 경제의 숨통이 서서히 조여드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서울의 지도자들은 마침내 등골이 오싹해지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워싱턴은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해 얼굴이 창백해지고 마침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까지 완벽한 타이밍을 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린 것은 맞지만 그 상황을 이용해 한국의 목에 채워진 목줄을 쥐어짜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동맹국 미국이었습니다. 경제 붕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눈앞에 닥쳐온 상황. 하지만 청와대 지하 벙커에 모인 수뇌부들을 진짜 공포에 떨게 만든 것은 바닥나고 있는 석유 비축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절망하게 만든 것은 이 잔인한 경제적 징벌의 배후에서 워싱턴이 준비하고 있는 진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동맹의 그림자 속에서 대한민국의 숨통을 노리는 차가운 비수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도널드 트럼프의 모습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고 감정적이며 때로는 충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거친 언사와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은 전 세계 언론의 단골 먹잇감이 되곤 했습니다. 대중은 그를 그저 변덕스러운 노인이나 통제 불능의 포스리스트로 여기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2026년 그가 다시 백악관의 주인이 되어 전 세계를 향해 호통을 칠 때도 많은 사람들은 그저 그의 불같은 성미가 만들어낸 해프닝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기괴하고 충동적인 가면 뒤에는 세상 그 어떤 지도자보다도 냉혹하고 철저하게 계산된 거대한 체스판이 놓여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트럼프의 뒤에는 미국의 국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수많은 천재적인 전략가들과
싱크탱크들이 진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동맹국이란 피를 나눈 형제나 가치를 공유하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저 미국의 거대한 대차대조표 위에 적힌 자산이거나 부채일 뿐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구호는 더 이상 선거용 바람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질서를 미국의 입맛에 맞게 강제로 재편하겠다는 피비린내 나는 군사, 경제적 대전략이었습니다. 2016년의 워싱턴은 과거처럼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허울 좋은 명분 따위는 과감히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중동에서 이란을 굴복시켜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미군의 고귀한 피를 사막에 뿌리는 것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최악의 장사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간단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가졌으면서도 미국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체스말을 대신 사지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 체스판 위에서 한국은 가장 매력적이고 동시에 가장 다루기 쉬운 조리였습니다. 서울의 권력 심장부, 용산 대통령실에 모인 대한민국의 정치 엘리트들은 숨이 막힐 듯한 진퇴양난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고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폭탄의 도화선 같았습니다. 만약 미국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워싱턴은 즉각 주한미군의 철수 카드나 해구산 제공 철회라는 치명적인 보복을 가할 것이 뻔했습니다. 머리 위에는 핵무기를 손에 쥔 채 호시탐탐 남쪽을 노리는 북한이 있는데 유일한 방패마저 사라진다면 그것은 곧 국가의 물리적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강압에 못 이겨 이란과의 전쟁에 참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동의 모래사막에서 수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타국의 이익을 위해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분노한 국민들은 횃불을 들고 광장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며 정권은 붕괴의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란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의 무자비한 경제 보복이 시작되면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게 됩니다. 거절하면 안보가 무너지고 수락하면 경제와 정권이 무너지는 완벽한 데스매치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의 정치인들이 이 잔인한 딜레마 속에서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 워싱턴의 전략가들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순히 동맹의 의무나 북한의 위협이라는 뻔한 카드만을 쥐고 한국을 압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서울 정도로 한국의 내부 사정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권력자들이 국민들에게조차 철저하게 숨기고 싶어하는 대한민국 구조 자체에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어 경제의 숨통이 조여오는 것은 그저 서막을 장식하는 가벼운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워싱턴이 진정으로 노린 것은 바로 한국의 생명줄, 즉 그동안 눈부신 경제 성장과 화려한 군사력의 이면에 아슬아슬하게 감춰져 있던 뼈아픈 약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의 특사들은 공식적인 외교 채널이 아닌 가장 은밀하고 폐쇄적인 경로를 통해 서울에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메시지 안에는 한국 정부가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 만약 세상에 알려진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극심한 공포와 마비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끔찍한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한국의 목덜미를 완벽하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핵무기보다도 당장 더 뼈아프고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보다도 더 날카롭게 한국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은밀한 족쇄였습니다. 과연 워싱턴이 손에 쥔 한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결코 말할 수 없었던 그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잔혹한 체스판 위에서 거인의 소나귀에 잡힌 대한민국의 운명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진정한 압박은 결코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독가스처럼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방식으로 서울의 권력 심장부를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들이 쥐고 있는 외교적, 경제적 지렛대를 아무런 자비 없이, 그리고 극도로 정교하게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외교 채널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워싱턴에 파견된 한국의 외교관들은 백악관은 물론이고 국무부의 말단 관리조차 제대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대신 펜타곤과 주한미군 사령부를 통해 등골이 서늘해지는 비공식 메모들만이 속속 서울로 전달되었습니다. 그 메모의 내용은 복잡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극도로 건조하고 뼈아픈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미국의 중동 군사 캠페인에 한국군의 전투병력을 파병하지 않는다면 미국 역시 한반도에 전개된 미군의 규모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넘어선 동맹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28,000명의 주한미군은 지난 70년 동안 북한의 남침을 막는 가장 강력한 인계철선이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그 철선을 스스로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축이 가져올 진정한 공포는 단순히 보병 몇만 명이 빠져나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군이 떠난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을 덮고 있던 가장 거대하고 단단한 방패, 바로 미국의 핵 우산이 걷어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서울의 지도부에게 이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장 머리 위에는 수십 기의 핵탄두를 만지작거리는 북한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유일한 핵 억지력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당신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던 든든한 방패가 갑자기 당신의 목을 정확히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로 변해버린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동맹의 균열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예민하게 알아챈 것은 다름 아닌 평양이었습니다. 한미 양국 사이의 파열음이 비밀의 벽을 넘어 새어나오기 시작하자 북한은 마치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휴전선 인근에서는 전례 없는 규모의 심야 포병 훈련이 시작되었고 동해상으로는 연일 신형 탄도미사일이 불을 뿜으며 날아올랐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이 중동의 시선을 빼앗기고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지금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길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북한의 노골적인 무력 시위는 서울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경제 붕괴의 공포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한 안보 위기가 교차하며 흘러나왔습니다. 시민들은 마트에서 생필품을 사재기하기 시작했고 주식시장은 이미 바닥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추락한 상태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완벽하게 두 개의 총구 사이에 갇혀버렸습니다. 하나는 국가의 경제를 단숨에 멈춰버릴 테헤란의 경제적 포위망이었고 다른 하나는 수백만 명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 있는 평양의 핵미사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사실은 이 두 개의 치명적인 총구가 방아쇠를 당기도록 은밀하게 상황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존재가 바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이 숨막히는 압력 밥솥 안에서 완전히 익어버릴 때까지 뚜껑을 열어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연일 밤을 새우며 격론을 벌였습니다. 파병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하자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튀어나왔지만 그것은 국제사회의 끔찍한 제재를 불러올 자살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반대로 젊은이들을 중동의 사지로 내모는 결정에 서명하는 순간 정권은 성난 민심에 의해 탄핵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발을 내딛든 천길 낭떠러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목을 조르며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단순히 몇만 명의 전투 보병을 총알바지로 내세우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저 병력이 필요했다면 다른 우방국들을 더 강하게 압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워싱턴의 시선은 한국군의 피 묻은 군복 너머 대한민국의 아주 깊숙하고 은밀한 곳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서울이 마침내 백기를 들고 워싱턴의 밀사를 다시 비밀 안가로 불러들였을 때 미국 측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진짜 청구서는 보병 파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정부조차 그 규모와 파괴력을 두려워하며 통제하고 있던 거대한 철과 불의 괴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이토록 잔인하게 한국의 숨통을 조이면서까지 빼앗고자 했던 대한민국이 감추고 있던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한반도의 안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이 위기 속에서 진짜 뇌관은 아직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릭스 중동 và thế giới Customs Jam lịch sử Trung Đông và thế giới SET Washington Sonara 온 밀사가 서울의 비묘 안가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수뇌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젊은이들을 중동의 모래바람 속으로 밀어 넣어야 한다는 피비린내 나는 파병 요구서가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밀사가 건넨 서류 가방에서 나온 것은 병력 파병 요청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숫자들로 가득 찬 거대한 공장과 철강, 그리고 화약에 관한 방대한 리스트였습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한국 청년들의 붉은 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굶주린 짐승처럼 탐내고 있던 것은 바로 차가운 강철.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깎고 다듬어온 막강한 방위산업의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 미국이 왜 지구 반대편의 동맹국에게 무기를 구걸하다시피 손을 내밀어야 했는지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하는 미군이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미국의 국방창고는 이미 심각하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벌어진 기나긴 소모전과 이스라엘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 지원으로 인해 미국의 포탄 재고는 위험 수위 아래로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게다가 수십 년 동안 첨단 무기 개발에만 몰두하며 제조업을 해외로 이전한 결과 미국의 군수 공장들은 211 세기형 거대한 소모전을 감당할 생산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태였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휴전선 너머로 수백만 명의 적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은 냉전 시대의 유물처럼 여겨지던 거대한 재래식 무기 공장들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155mm 포탄을 밤낮 없이 찍어내고 최고 수준의 자사주포와 전차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생산해내는 나라. 2026년 현재 이른바 K방산이라 불리는 한국의 무기 생산 라인은 자유진영을 통틀어 유일하게 살아 숨쉬는 거대한 화약고이자 무기고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는 명확하고도 잔인했습니다. 한 국내의 모든 무기 공장을 풀가동하여 생산된 포탄과 무기들을 전부 중동의 미군과 그 동맹국들에게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재고를 빌려달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전체를 미국의 이란 전쟁을 위한 하청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요구였습니다. 한국이 생산한 살상 무기가 이란의 심장부에 떨어지고 그들의 군인과 민간인을 찢어놓는다면 이란과 중동 이슬람 국가들은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파병은 어떻게든 의료부대나 후방 지원으로 속여넘길 여지라도 있었지만 이란인들의 피를 묻힌 한국산 포탄의 파편은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명백한 전쟁 개입의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풀어달라고 애원해도 모자랄 판에 이란의 머리 위로 폭탄을 쏟아붓는 기계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군이 비축해둔 전시 대비용 탄약마저 미국으로 빼돌려야 한다면 당장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한국군은 며칠 버티지 못하고 포문이 침묵하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피땀 흘려 벼려낸 날카로운 검이 이제는 한국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고 안보의 심장을 찌르는 흉기로 돌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측 밀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은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던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생산 능력이 역설적이게도 한국을 가장 깊은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저주의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한국이 무기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나약한 국가였다면 받지 않았을 이 가혹한 청구서 앞에서 서울의 지도자들은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강력한 국방력이 오히려 국가의 목을 조르는 이 기막힌 모순이 대통령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워싱턴은 대답을 무한정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밀사가 떠나고 난 뒤 테이블 위에 남겨진 서류는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서명을 거부하면 당장 한미동맹이 파탄나고 북한의 위협 앞에 벌거벗겨질 것이며 서명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중동의 무자비한 경제 보복과 테러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갔고 선택의 여지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대한민국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문이 열리고 한 명의 고위 관료가 파리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미국의 거대한 전쟁 기계에 기꺼이 포탄을 밀어넣는 톱니바퀴가 되기로 결심했을까요? 아니면 70년 한미동맹의 역사를 걸고 역사상 가장 위험한 도박을 던지기로 했을까요? 서울의 깊은 밤,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가장 치명적인 결정이 마침내 그 서늘한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결코 뉴스의 첫머리를 장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잔혹한 합의는 언제나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꺼진 곳, 빛이 들지 않는 밀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3월의 어느 늦은 밤,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 주변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정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철문 너머, 지하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벙커의 공기는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극비리에 날아온 특사가 마침내 대한민국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 단 한 장의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외교적 수사로 포장된 협정문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오직 서명란만이 비워진 무조건적인 항복 문서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동맹국 간의 긴밀한 협의처럼 보였던 이 만남의 이면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협박과도 같은 무시무시한 조건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사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당장 내일 아침 워싱턴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단순히 군대를 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대기업들이 미국의 통제망을 벗어나 이란과 조금이라도 거래한 정황을 억지로 엮어 치명적인 제3자, 제재를 가하겠다는 파멸적인 으름장까지 더해졌습니다. 안보의 방패를 거두는 것을 넘어 경제의 숨통마저 미국 스스로 끊어버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방국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외교적 처형 선고였습니다.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피를 나누며 함께 싸워왔다고 믿었던 동맹의 민낯은 자국의 이익 앞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잔인한 포식자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미국 특사는 서류를 남겨둔 채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단 하나의 숫자를 방 안에 던져놓고 떠났습니다. 72. 워싱턴이 서울에게 허락한 시간은 단 72시간뿐이었습니다. 사흘 뒤 자정까지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워싱턴으로 타전하지 않는다면 앞서 말한 모든 파국적인 조치들이 즉각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실행될 것이라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압박을 넘어선 국가의 존망을 건 죽음의 도박이었습니다. 72시간 안에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5천만 국민의 목숨과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가장 끔찍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한국의 공장들은 이란을 향해 날아갈 살상 무기들을 밤낮 없이 찍어내는 전초기지가 되고 중동의 거대한 분노와 테러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서명을 거부하는 순간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 밖으로 내동댕이 쳐져 북한의 위협 앞에 벌거벗겨진 채로 서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실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텅 빈 방안을 날카롭게 베어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곧 누군가의 피를 부르는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잔혹한 딜레마 앞에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한미동맹의 화려한 껍데기는 산산조각이 나고 냉혹한 국제정치의 뼈대만이 흉측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72. 시간의 초읽기가 시작되자 밀실의 압박감은 걷잡을 수 없이 바깥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려 해도 벼랑 끝에 몰린 권력의 불안감은 바람을 타고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증권가의 정보지들을 통해 워싱턴의 최후 통첩에 대한 소문이 독버섯처럼 번져나갔고 시민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점의 진열대는 순식간에 텅 비어갔고 안전한 외화를 사들이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굳게 닫힌 은행 문 밖으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시간은 자비 없이 흘러갔습니다. 60시간, 50시간, 40시간, 초읽기의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대한민국의 심장 박동은 더욱 거칠고 불규칙해졌습니다. 지도자의 책상 위에 놓인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을 거대한 뇌관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빛이 꺼진 대통령 집무실. 홀로 남은 지도자는 짙은 어둠 속에서 창밖의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들, 저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그는 과연 악마의 손을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70년 된 방패를 버리고 홀로 폭풍우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할까요? 이제 남은 시간은 단 24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할 찰나의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굳게 닫힌 저 문이 열리고 나면 세상은 어떤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이 제시한 72, 시간의 데드라인이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온 2026년 3월의 밤, 서울의 중심, 광화문 광장과 시청 앞 도로는 발 디딜 틈 없이 쏟아져 나온 수백만 명의 시민들로 마비되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촛불과 붉은 횃불, 그리고 귀를 찢을 듯한 확성기 소리가 도시 전체를 거대한 분노와 공포의 용광로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광장의 양끝에서는 대한민국의 두 가지 극단적인 공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며 피 묻은 미국의 청구서를 찢어버리라고 절규했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을 중동의 사막에서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으며 이란의 무자비한 보복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존의 외침이었습니다. 반대편 광장에서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70년 한미동맹을 저버리는 것은 곧 북한의 핵미사일 앞에 국가를 통째로 헌납하는 자살 행위라고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미국의 방패를 잃는 순간 대한민국은 지도에서 지워질 것이라는 안보의 공포가 그들의 눈을 번득이게 했습니다. 거리에 울려 퍼지는 이 극명하게 엇갈린 절망의 함성들은 역설적으로 용산 대통령실 내부의 숨막히는 정적과 너무나도 완벽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지하 벙커의 회의실 안은 마치 심해의 밑바닥처럼 차갑고 무거운 침묵만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분노를 표출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지만 벙커 안의 수뇌부들을 진정으로 마비시킨 것은 광장의 함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통령의 책상 위에는 국방부 장관과 경제부총리가 올린 2개의 절망적인 보고서 외에도 국가정보원장이 직접 작성한 극비 문서가 하나 더 놓여 있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벌어질 끔찍하고도 즉각적인 나비 효과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란을 향해 발사될 포탄을 미국에 넘긴다는 사실이 공식화되는 즉시 국내에 잠입해 있던 중동의 극단주의 연계 조직들이 한국의 핵심 반도체 시설과 원자력 발전소를 향해 무차별적인 소프트 테러와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첩보였습니다. 즉, 이란의 총알이 날아오기도 전에 한국의 심장부가 마비될 수 있다는 끔찍한 경고였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뉴욕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들이 단 하루 만에 한국 시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 1997년의 외환 위기 따위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끔찍한 국가 부도 사태가 불과 일주일 안에 도래할 것이라는 월가의 은밀한 경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최선과 차선을 고르는 정책적 판단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조국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문은 단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피를 흘릴 것인가? 미국의 우산 밖으로 쫓겨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국제적인 고립 속에서 서서히 말라 죽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전쟁기계 부품이 되어 중동의 끝없는 원한을 사고 피투성이가 된 채 경제적 자해를 감당할 것인가? 국방부 장관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떨리는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당장 북한의 도발이 임박한 상황에서 미국의 정보자산과 해구산이 거둬지면 우리 군의 방어체계는 눈먼 장님과 다를 바 없게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제부총리는 서류를 집어던지며 반박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순간 우리는 중동 전체를 적으로 돌리게 되며 석유 수입이 전면 차단되고 수출길이 막히면 총 한 번 쏘지 못하고 온 국민이 굶어 죽게 될 것이라고 절규했습니다. 참모들의 격렬한 논쟁 속에서 대통령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지난 70년 동안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대한민국의 찬란한 역사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을 이룩하고 세계 최강의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게 된 자랑스러운 조국. 하지만 그 모든 눈부신 성취가 결국 강대국들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는 언제든 희생시킬 수 있는 일회용 장기말에 불과했다는 잔인한 현실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모래시계에서 마지막 모래알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데드라인을 불과 1시간 앞두고 벙커의 두꺼운 철문이 무겁게 열렸습니다. 안보실장이 파리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걸려온 직통전화. 이른바 한라인의 붉은 램프가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확인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대통령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라인의 수화기를 집어든 그의 뒷모습에 모든 참모들의 시선이 꽂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얼마나 긴 침묵이 흘렀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통화를 마친 대통령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철저하게 지워져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놓여있던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무게를 짊어진 채 서류 위에 자신의 이름을 천천히 그리고 깊게 새겨 넣었습니다. 그 서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쪽을 향한 사형 선고였는지는 벙커 안의 공기조차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결단은 내려졌습니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고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참모들을 뒤로 한 채 벙커의 복도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구두 발소리만이 텅 빈 복도를 차갑게 울렸습니다. 목적지는 대통령실 1층에 마련된 대국민 담화 브리핑룸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숨을 죽인 채 그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곳. 광장의 수백만 시민들도, 텔레비전 앞에 5천만 국민들도, 그리고 바다 건너 워싱턴과 평양, 테헤란의 수뇌부들도 모두 이 작은 연단 위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브리핑룸의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대통령은 천천히 연단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마저 마이크를 타고 전 세계로 생중계될 만큼 지독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가 내뱉을 다음 한마디는 대한민국의 국운을 송두리째 뒤바꾸고 아시아의 역사를 영원히 갈라놓을 결정적인 마법의 주문이자 끔찍한 저주의 시작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이크 앞에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세상에 선포했을까요? 대통령의 굳게 담은 입술이 열리고 운명의 결정이 마이크를 타고 전 세계로 타전되는 순간 텔레비전을 지켜보던 수천만 명의 숨결이 일시에 멈췄습니다. 대한민국은 70년 한미동맹의 가치를 수호하고 자유세계의 안보를 위해 미국의 중동 군사작전에 필요한 모든 군수물자와 방위산업 생산 라인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피를 흘리는 전투병, 파병이라는 최악의 파국은 가까스로 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광장의 한쪽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다른 한쪽에서는 분노의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권력의 실용주의 세계에서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파괴라는 이름의 끔찍한 대가가 따릅니다. 겉보기에는 교묘한 절충안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사실상 미국의 거대한 전쟁기계에 대한민국의 심장을 배터리로 끼워 넣겠다는 무조건적인 항복선언이었습니다. 브리핑룸의 조명이 꺼지고 생중계가 종료된 직후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충격파가 서울을 넘어 아시아 대륙 전체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발표 직후 테헤란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무자비했습니다. 이란 지도부는 국영방송을 통해 대한민국을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에 동참한 적대국으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향하는 모든 원유 수출을 전면 차단하는 것은 물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한국 국적의 상선과 유조선을 합법적인 군사적 타격 목표로 삼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한국의 공장들을 돌릴 검은 피가 완전히 말라버리게 된 것입니다. 중동 전역에 진출해 있던 수많은 한국의 건설 노동자들과 기업인들은 하루아침에 인질이나 다름없는 신세로 전락해 야반도주하듯 국경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란의 분노와 원유 차단이라는 끔찍한 경제적 보복은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피피 청구서의 아주 작은 첫 페이지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울의 수뇌부가 워싱턴의 압박과 테헤란의 보복 사이에서 씨름하고 있을 때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가장 기민하게 움직인 거대한 포식자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북쪽과 서쪽의 거대한 이웃, 러시아와 중국이었습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전략가들은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군사력과 외교적 역량이 중동의 모래물에 깊숙이 빠져들고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마저 그 진흙탕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과정을 옅은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란을 타격할 포탄을 생산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동안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힘의 균형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시선이 중동에 쏠린 틈을 타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무력 시위를 감행하며 아시아의 바다를 틀어주려 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이 미국에 무기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명분 삼아 그동안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던 북한에 대한 첨단 군사기술 이전을 노골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핵 잠수함 설계도가 평양으로 비밀리에 흘러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외부의 지정학적 지진파가 한반도를 덮치는 동안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더 끔찍한 붕괴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던 반도체와 자동차 공장들은 극심한 에너지난으로 인해 하나둘씩 가동을 멈춰갔습니다. 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분노 어린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국가가 멈춰가는 그 짙은 암흑 속에서 오직 한 곳, 방위산업 단지의 공장들만이 밤낮 없이 벌건 불을 뿜으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창원의 거대한 무기 공장들은 산교대로 돌아가며 155mm 포탄과 자주포를 미친 듯이 찍어냈습니다. 국민들은 자동차에 넣을 기름이 없어 출근을 포기하는데 국가의 모든 남은 에너지는 지구 반대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살상 무기를 만드는데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기막힌 모순이 펼쳐졌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한국에서 생산된 포탄이 미군의 수송기에 실려 중동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알자지라 방송을 비롯한 아랍의 매체들은 그 포탄에 맞아 처참하게 파괴된 이란의 마을과 피투성이가 된 민간인들의 참상을 여과 없이 전 세계로 타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부자 나라의 지위를 유지하고 안보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스스로 얼굴 없는 학살자의 하청업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K방산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은 이제 중동의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재울 때 부르는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내 잠입 테러의 공포는 극에 달해 지하철과 공항에는 중무장한 특공대가 배치되었고 시민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한미동맹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은 아주 짧았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짙은 혐오와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막대한 군수 지원 덕분에 중동에서의 전쟁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이 승리의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동맹의 방패 역할을 하던 한국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북쪽에서 날아왔습니다. 미국의 해구산이 여전히 한반도를 덮고 있다고 믿었던 서울의 기대와 달리 북한은 한국의 방어망이 중동 지원으로 헐거워진 틈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달이 없는 어두운 밤, 휴전선 인근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소규모 국지적 도발이 발생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미군 전략 자산이 즉각 전개되어 강력한 경고를 보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동 전선의 모든 자원을 쏟아붓고 있던 미 태평양 사령부의 반응은 절망스러울 정도로 느렸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 수뇌부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섬뜩한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동맹을 위해 국가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정작 자신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닥쳤을 때 강대국은 결코 자신들을 최우선으로 지켜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워싱턴에게 한국은 유용한 무기 공장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권력자들의 잘못된 계산과 강대국의 이기심이 빚어낸 이 치명적인 나비 효과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 선택한 무기 생산의 길이 결국 더 거대하고 통제할 수 없는 피바람을 한반도로 불러들이고 말았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단단한 매듭이 사실은 국가의 목을 옥죄는 교수형 밧줄이었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페르시아만의 좁은 해협에서 튀어오른 작은 불꽃 하나가 수만 킬로미터를 날아와 아시아의 안보 질서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평화는 산산조각 났고 이제 세상은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지옥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2026년이 저물어가는 지금, 세계 지도는 우리가 알던 과거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 낯설고 섬뜩한 색깔로 다시 칠해지고 있습니다. 70년을 이어온 굳건한 동맹의 이면에서 벌어진 대한민국의 눈물겨운 희생과 뼈아픈 선택은 단지 한반도라는 작은 영토 국한된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국이 피눈물을 흘리며 써내려간 이 끔찍한 생존의 서사시는 내일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피할 수 없이 마주하게 될 무서운 예언이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30여 년 동안 인류가 굳게 믿어왔던 달콤한 환상은 이제 완벽하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국경을 허무는 경제적 상호 의존과 자유무역이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초강대국과 맺은 조약이 완벽한 안보를 보장할 것이라는 맹신은 모두 불타는 호르무즈 해협의 검은 연기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외치는 세계 평화, 인권, 그리고 자유주의 기반의 국제 질서라는 거창한 구호 뒤에는 언제나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약소국과 동맹국들의 피와 땀을 가차없이 갈아넣는 잔혹한 거대한 기계장치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2016년에 발발한 이란 사태와 대한민국을 향한 미국의 억압적인 무기 지원 강요 사태는 그동안 두꺼운 가면 속에 철저하게 숨겨져 있던 그 기계장치가 수면 위로 흉측한 민낯을 드러낸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세계의 수많은 중간급 국가들과 신흥 강국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부유하고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스스로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이 없다면 결국 강대국들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언제든 쓰다 버려질 수 있는 일회용 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국가의 안보를 강대국의 선의에 의존하는 대가가 얼마나 끔찍하고 가혹한지 무기를 찍어내느라 불타오르는 한국의 공장들과 제재로 인해 차갑게 식어버린 수출항이 전 세계에 너무나도 생생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이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치러야 했던 그 참혹한 대가는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의 방아쇠를 당기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노골적인 변심과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는 잔인한 압박을 실시간으로 목격한 유럽과 아시아의 수많은 동맹국들은 깊은 공황에 빠졌습니다. 독일과 일본, 심지어 중동의 여러 국가들조차 더 이상 워싱턴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방패가 언제든 자신들의 목을 겨누는 칼로 돌변할 수 있음을 깨닫고 살아남기 위해 앞다투어 막대한 국가 예산을 쏟아부으며 자체적인 무장 강화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방어용 무기를 넘어 선제 타격 능력을 갖추려 혈안이 되었고 심지어 물밑에서는 핵무기 개발의 유혹에 심각하게 흔들리는 국가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각자 도생의 야만적인 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회색 지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지구상의 중립을 지키며 경제적 번영만을 누릴 수 있는 안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로 대변되는 거인들은 전 세계를 돌며 약소국들의 목덜미를 쥐고 잔인한 양자태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에 서서 적을 향해 총을 쏘고 피를 흘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적이 되어 철저한 경제적 압살과 고립을 당할 것인가?
중간은 없습니다. 철저한 편 가르기와 피도 눈물도 없는 힘의 논리만이 세상을 지배하는 끔찍한 제국주의적 질서가 2016년 마침내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동의 모래사막을 붉게 물들였던 이란 전쟁의 불길은 겉보기에 서서히 잦아들고 있을지 모르지만 세계의 패권을 영원히 거머쥐려는 거인들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전열을 가다듬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본토에는 폭탄 하나 떨어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동맹국들의 영토를 무자비한 대리전의 전장으로 삼고 동맹국들의 경제와 자원을 무기로 휘두르며 치열하고 피비린내 나는 수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날 밤 서울 용산의 깊은 지하 벙커에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억눌린 숨을 내쉬며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던 그 얇은 종이 한 장. 그것은 단지 한반도의 비극을 알리는 서막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은 무겁고도 치명적인 나비의 날갯짓이었습니다. 거인들은 피 묻은 손을 닦아내며 다시 한번 거대한 체스판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게임에는 동맹을 향한 예의도 인류애라는 규칙도 없습니다. 오직 냉혹한 승리와 끔찍한 패배, 그리고 그 사이에서 소모될 수많은 희생양들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판은 완벽하게 다시 짜여졌습니다. 이 잔혹하고 숨막히는 게임에서 대한민국의 뒤를 이어 거인들의 발밑에 무참히 던져질 다음 희생양은 과연 누가 될까요? 어쩌면 그 차가운 포식자의 시선은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바로 당신의 국가를 향해 서서히 이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